네, 지금 보신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군에 군복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어 설문지를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의 파병을 지목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바로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어 설문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북한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가, 그것이 기정사실이고 밝혀졌는가에 대한 입장입니다. 네. 우리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은 약 11,000명 정도가 동원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보도를 했지, 그 병력이 오롯이 러시아 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투 병력으로 참여할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말이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것은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더불어서 실질적인 파병이다 그랬고, 그리고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아까 보도된 대로 로이드 국방장관이 G7 국방장관 회의에서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네. 또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 션 세벳도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운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려가 되는지만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고 또 나토 회원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지금 힘이 딸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가? 왜 한국은 그 자유진영의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보도가 입증이 됐다면은 나토 회원국,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은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북한이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한국이 시급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 파병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또 나토 사무총장이 계속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굉장히 우려할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네. 아직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즉각적으로 북한의 이런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을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금기를 깨고 대량 살상 무기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직 없다는 것은 아직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 이렇게 판단을 한 근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는 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건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면 밝힐수록 네. 곤란해지기만 하겠죠. 왜 북한군이 어느 정도 수준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러시아 내에 왔는지 밝힌다면 러시아 측에서는 비판받을 근거만 제공할 것이지 좋은 일은 없기 때문에 이 북한 병사들이 과연 어떤 전투를 수행할 것인지,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지만 공병, 경비, 수리, 아니면 참호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북한군이 파병돼서 러시아 군을 거기서 최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돕다든지, 아니면 동원령이 내렸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러시아 병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이 북한의 참전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도움은 분명히 되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포탄을 지금까지 800만 발 정도 러시아에 수출했지만 네. 그 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인력을 수출해서 포탄 수출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있다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파병을 한다면 우리가 60년대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의 육군 2사단을 파병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어떤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나중에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략적인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리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러시아가 11,000명을 입을 옷을 주고 재워주고 식량을 준다면, 또 전투 경험도 쌓게 해주고, 또 그 이번에 체결한 전략적 포괄적 관계 4조에 대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빚지는 그런 계기로 만든다면은 이런 병력을
포탄 수출에 더해서 다시 한번 보낼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군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 굉장히 거고요. 어렵다고 봐야겠죠.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는 것이 네. 공경연한 이야기인데 과연 포탄만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또 이 나토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기화되고 있는데 푸틴 정부가 과연 얼마나 계속해서 충분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병력을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푸틴 정부로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북한군의 어떤 파병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 한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좀 더 확전의 어떤 계기, 어떤 이제 촉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아까 전문가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북한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다는 양국 간의 합의가 있어서 여기 러시아로 파병이 된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정말 우크라이나전이 북한의 개입으로서 전세가 바뀐다면은 이것은 나토 회원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거기서도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참여를 해야겠죠. 하지만 아직 어떤 그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말을 믿고 조금 있으면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된다, 확전이 된다, 한국도 무사할 수 없다 이런 근거를 믿고 너무 서둘러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한국으로서는 전략적인 자충수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기술적인 지원을 러시아가 하지 않는 대가로 우리 한국 정부도 안타깝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군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인 것을 인정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먼저 지원한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한국이 먼저 레드라인을 넘은 게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보복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금기를 깨고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보복할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연 러시아와 북한 간에 어떤 이런 협력 차원에서의 행동이 있었는가를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단계적인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레드라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레드라인이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외교 전문가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북러 또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큰 시험대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하마스 수장이 이제 제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그동안의 이런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정전으로 이끌 그럴 길이 열렸다는 입장을 미국 바이든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타래가 많이 엉켜 있는데 여기서 중동 전쟁이라는 하나의 실이 그래도 정리가 되는 그런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이제 당선이 되고 집권하는 미국 대통령은 여기서부터 좀 더 긍정적인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한 묘종의 조치를 계속 취할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을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세를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판세는 정말 각축전,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잘 네. 모른다는 대답이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선거인단 539명의 과반수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하는데 이전 2020년에도 각축전을 벌였습니다만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후보가 3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은 그것보다도 더 치열한 경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든 아니면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가 승리하든지 간에 승리하는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수가 30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후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의 어떤 돌발 행동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말실수 이런 걸 가지고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의 이제 어떤 물음표가 좀 달리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막판에 변수가 될 것 같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유세 현장에서 예. 질문을 받지 않고 느닷없이 39분 동안에 음악을 계속 틀려고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춤을 췄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괜찮냐 이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노령 리스크, 인지 능력 리스크가 제기됐지만 네. 이것이 그렇게 그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캠페인 팀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서 유세 현장에 있던데 쓰러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유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과 이런 그 부상자 처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유도한 것이다. 이건 현명한 선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예. 만약에 트럼프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에 다시 한번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다면은 트럼프 후보의 이제 인지 능력 저하 리스크라든지 노령 리스크가 지난번 6월 27일에 바이든 후보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드러날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 다시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후보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4년도 국정을 맡기기 힘들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슈화하고 싶겠지만 이슈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통령으로 3년만 재직을 했지만 과연 대통령감이냐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기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후보는 계속해서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의 그런 지지를 굳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해리스 후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흑인 유권자층 18% 정도고 라틴계 유권자층 전체 유권자의 18.4%입니다. 이 흑인 유권자층과 라틴계 유권자층이 민주당에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네. 지난 3년 반 동안에 이런 그 살인적인 물가 상승의 큰 피해자거든요. 그 이탈이 약 9% 정도 되는데 2020년 대선에 비교하면은 그 출혈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이고 또 그 새로 등록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젊은 유권자층을 투표장으로 불러와서 계속해서 이제 마른 수건에서 어떻게 물이라도 한 방울 더 짤까는 트럼프 후보도 힘들고 해리스 후보도 힘듭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면서 새로 투표하는 젊은 유권자층 30세 미만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직접 투표를 하는 것으로 투표의 의사만 밝히는 게 아니라 투표 당일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의 어떤 발언에 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집중을 해야 하고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주한미군 관련해서 주둔 비용을 다시 재협상하겠다, 방위비를 재협상하겠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결정된 사안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재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세상 모든 합의는 재협상이 가능하죠. 야구 선수의 연봉도 재협상이 가능하고 그건 양측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합의할 때는 양측이 재협상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어떤 그쵸. 공감대가 형성해야 되는데 예. 거기서 첫째 한국 정부가 거기에 동의할지 두 번째는 재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많이 달라질지 그것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새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강한 인센티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한미군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그 보장을 하고 또 이제 한국과의 이런 동맹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요긴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때리기가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아젠다인
트럼프 만약 다시 당선이 된다면 예. 트럼프 4년의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인 중국 때리기에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카드를 그렇게까지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어떤 금액보다 9배가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드를 끝까지 가져가진 않더라도 9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상승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간의 상승을 받기 위해서 9배 주장을 현직 대통령이 4년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급한 일일지. 이번에 우리 정부의 그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방송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비단 이 장기적인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뿐만 아니라 우려되었던 어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단연간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잘못했던 국방 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다시 물가 상승률로 이런 그 계산 방법을 복원했다는 것,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이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서 어떤 큰 폭탄으로 작용할 것은 이미 사전 제거가 많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9배를 내라 할 때는 무작정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도 한국의 방어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국 정부가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북한과의 이제 다시 협상에 들어가서 지난번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의 이후로 합의한 것처럼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런 연합훈련 때문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9배 증가의 근거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근거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렇게 그 트럼프가 만약 다시 당선이 돼서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